유엔은 지난해 1월 전 세계 폭력 분쟁 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중동 등 지역 분쟁들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 동시에 안보를 흔들고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W 주제는 21세기 전쟁의 시대입니다. 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지난 10월 26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테헤란 군사시설 공격을 감행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강력했으며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이 네타냐후가 말한 목표는 위원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타냐후가 말한 목표들을 보려면은 뭘 때렸는지부터 봐야겠죠. 네네. 이번에 공습한 표적들이 총 20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란의 전략 방공망들 그리고 유도탄 및 드론 제조 시설들을 주로 때렸거든요. 네. 네타냐후가 말하는 목표는 이란의 전쟁 지속 능력을 경멸을 하고 초승달 멘트를 와해시킨다. 그게 네타냐후의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간에 3개의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어요. 네. 첫 번째 스트라이크 패키지 제1 제파가 갔을 때 시드 작전, 방공망 제압 작전을 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4개 포대의 S-300 PMU-2 포대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방공망 포대예요. 네.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F-15에 전자전 포드인 스카이실드 그리고 엑스가드를 장착한 전투기들을 먼저 앞으로 내보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전투기가 A라는 지점에서 실제로 가고 있는데 네. 이 전자전 포드가 발동이 되면 지상에 있는 방공망의 레이더상에서는 이 전투기들이 C나 D 지점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앞서 가고 있던 F-15가 자기가 달고 왔던 드론들을 뿌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 방공망에는 최대한의 과부하가 걸렸겠죠. 그래서 이란의 시민들이 촬영해서 SNS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 지상에 있는 방공포대와 방공 미사일들이 허공으로 계속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표적은 못 때리거든요. 그걸 보면 아 전자전을 걸었구나. 네. 그래서 여기에 요란 작전에 당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위치가 드러난 이란의 방공포대들의 대레이더 미사일 함을 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먹통이 된 상태에서 제2제파로 들어간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F-15, F-16 같은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에어로라라는 공중발사 탄도탄이 있어요. 탄도미사일을 전투기에서 쏘는 게 있습니다. 요걸 쏴가지고 방공포대들을 다 제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공포대들이 있었던 위치가 네. 탕에 마자르 가스 시설, 가스전이에요. 그리고 아바단 정유 시설, 반다르 이맘 호메이니 에너지 단지 이렇게 이란의 어떤 중요한 국가 전략 시설들을 방어하는 포대들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포대들이 제거됐으니까 이란의 석유가스 능력은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경고를 가함과 동시에 회랑이 조성이 된 거죠. 그 조성된 회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의 F-35I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테헤란 인근에 위치해 있던 미사일과 드론 제작 시설들을 PGM, 정밀 공습을 가해서 파괴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네. 2가지 기지가 파괴된 게 특히 큰 것 같아요. 하나는 파르친 복합 단지라는 곳이 있고 네. 나머지 하나는 하자르 아미르 방공여단 그리고 호지르 군사기지 이렇게 3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파르친이라는 군사복합 단지는 드론과 미사일을 대규모로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서 만드는 쿠드스원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후티 반군도 줘야 되고 헤즈볼라도 줘야 되고 네. 카타이브 헤즈볼라도 줘야 돼요. 네. 이란군도 써야 되고. 근데 이게 깨지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게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수도 테헤란을 지키는 반공 기지가 초토화되면서 테헤란에 있는 국가 전략 시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혁명수비대 본부라든지 네네. 이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표적들이 언제든지 공습으로 제거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이란 지도부에 심어준 거죠. 네. 마지막으로 호지르 군사기지인데 여기 지하에도 미사일 저장고와 미사일 제조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깨지면서 이제 더 이상 이란이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그래서 지금 반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반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시설들을 복구하는데 적어도 6개월은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26일 이제 네타냐후 발언을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공격을 며칠 정도 한 건가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하루 했습니다. 딱 하루 한 건가요? 하루에 3제파가 몇 시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이게 하루 안에 다 끝난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전투기 100대 이상과 드론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하루 공격으로 한 6개월 정도 복구 불가능하게 만들어놨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런 거겠네요. 그리고 네타냐후가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할 때 원자력 시설하고 정유 시설 피해가고 군사 시설만 타격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선은 아슬아슬하게 지켜진 건가요? 근데 이것도 애매한 게 네. 파르친 복합단지가 핵폭탄을 폭발시키려면은 그걸 뇌관을 폭파시킬 수 있는 고성능 기폭 뇌관이 있어야 돼요. 네네네. 이걸 실험한 곳으로 의심되는 곳이 파르친 단지입니다. 즉 우리 언제든지 너희들의 핵시설 초토화시킬 수 있어 라는 것을 제한된 목표를 때림으로써 보여준 거죠. 사실상 이제 다른 시설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경고를 이번 아슬아슬하게 내린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7일이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자국 군사시설 폭격을 미국이 공모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없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 뭐 근거가 있습니까, 구정 기자님? 아락치 장관은 원래 강경파입니다. 일단은 원래 전제해놓고. 강경파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란의 정부가 페제시키안 정부가 좀 중도 온건파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강경파들을 달래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락치 장관을 앉혀냈는데 역시 말을 좀 강경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이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겠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그 이란 공격 시나리오 나와가지고 또 바이든이 싫은 소리 하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은 미국이 무슨 이스라엘을 움직여서 뭐 공격을 했다든가 직접 개입을 했다든가 이렇게 볼 수 없지만 미국의 입장은 항상 양쪽 다 자제를 하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우리가 이란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탕질 치는 거를 미국이 실질적인 억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도 않고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뭐 무기 공급을 보류하는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렛대를 갖고 있는데 결국 쓰지 않고 있는 걸로 보면은 아락치 같이 말하는 거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걸 따져 보면은 뭐 사실관계에 무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주장의 설득력이 또 없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가 이제 미국을 비판을 하는 거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글쎄요, 그 아락치 장관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이런 행동에 나설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렇게 수사 전쟁, 그러니까 레토릭 전쟁 같은 네. 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연구님 어쨌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하고 서로 이게 주고받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어떤 군사력의 역량 차이 그걸 좀 네. 비교해 주시면 어떤가요? 먼저 상당 부분 다른 어떤 일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란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보다 수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부분은 병력과 포병이에요. 병력은 이란이 61만 정도가 있어요. 네. 이스라엘 군의 현역은 16만 9천 명 정도거든요. 네. 포병은 이스라엘이 530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6,798문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적으로는 이란이 앞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전면전을 수행하려면은 해당 국가까지 지상군이 가야죠. 간 지상군을 보급을 해줄 수 있어야죠. 그 능력이 양쪽 다 없어요. 양쪽 다. 네. 네. 그렇다면 결국은 항공전 또는 탄도탄전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전투기 역량적 측면으로 봤을 때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310대 정도의 전투 인물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전부가 5세대 아니면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에 가장 좋은 게 F-14 톰캣이에요. 네. 탐 크루즈 형님께서 타셨던. 네. 주력 전투기는 우리 한국군이 이건 노인 학대다라고 해서 퇴역시키고 있는 F5와 F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격 자체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군요, 네. 양쪽이. 네. 방공포대 면에서도 그렇고 유일하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은 원거리에서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 드론을 때리든지 아니면은 초승달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반국가 세력들, 비국가 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주변 모든 세력들이 네. 이스라엘의 정규 군사력을 압도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이란이 근데 그런 어떤 미사일을 쏘더라도 이스라엘이 또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아이언돔으로 또 충분히 또 막아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언돔이 위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또 소문도 또 자자하고요. 아이언돔의 요격 성공률은 평균적으로 90%를 보고 있습니다. 90%. 그런데 네. 그 90%는 네. 이제 요격이 불필요한 야산이나 들판이나 이런 곳에 떨어지는 탄들을 요격을 안 한 수치를 더한 거예요. 즉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언돔은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대탄도탄 방공망은 가장 상층부터 에로우3, 그 다음에 에로우2, 데이비드 슬링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세 개가 다 뚫렸을 때 최후 방어 수단으로 사격하는 게 아이언돔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층 방공망을 가지고 있지만 네. 이스라엘 자체의 탄약만으로는 이 방공망을 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란이 쏟아붓는 게 훨씬 많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연합 방공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요르단에 보면은 미 중부군 방공작전 지휘 통제소가 무하마트 살티 공군기지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전체적인 사우디부터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다 같이 방공작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2번에 걸쳐 공격을 했잖아요. 네. 우리 상반기 4월쯤인가요? 그때도 공격을 했었고 이 미국 중부군의 연합방공체계의 지휘 통제를 받는 세력들이 방공작전에 가담을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걸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돔 하면 굉장히 신화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당장 10월 7일 하마스가 기습 공격했을 때 그때 아이언돔이 사실상 역할을 못했다. 이 저렴한 재래식 무기에 우리 당했다는 얘기가 한 번 있었고 다시 한번 지난 4월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주변국에 다 알리고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가 넘어가서 이스라엘도 상당히 말은 안 하지만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 아이언돔에 대해서 과장된 건가? 아니면 실제 어떤 건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실체가 무엇인가? 네. 아이언돔은 한 개의 지휘 통제소가 한 개의 레이더를 통해서 획득된 표적을 대상으로 3개의 발사대를 통제를 합니다. 3개의 발사대. 네. 즉, 이 발사대 한 기당 20기 정도의 타미름 요격 미사일을 쏠 수가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 아이언돔이 최대로 요격할 수 있는 숫자는 그 한 개 포대가 3개 발사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네. 60발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60발을 넘어서는 수량을 쏘게 되면 그렇죠. 네. 그때부터는 요격이 당연히 안 되겠죠. 네네네. 그렇다면 이게 기능적으로 역할을 못한 것이냐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방공작전은 획득되는 모든 표적을 대상으로 요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역,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민간인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이 지역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 위주로 한 개의 표적을 대상으로 2발의 발사체를 통상 사격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게 방공작전입니다. 네, 네. 근데 MC님 우리는 이 이스라엘 이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한국에다가 쏟아진 정보들 다 이스라엘 측 정보들이거든요. 이란 측에 있는 정보들 잘 안 오다 보니까 우리는 분석을 했을 때 가끔씩 좀 과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이번에 있었던 그 이란 재보복 사건 때는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들은 다 미국에 있는 미국 군사 언론사들이 이스라엘 전문가들 아니면 이스라엘 관계자들한테 받았던 그렇죠. 내용들이 한국에 전달돼서 우리가 아는 거지 그거를 반증하는 이란 측에서도 사진들 공개들 좀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이 너무 시원하게 잘 됐었다면 굳이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포샵된 사진을 왜 공개해요? 그 어떤 사진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 네. 이렇게 그 지하에 있는 그
작전실에서 이렇게 네네. 보고 있는데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이 이렇게 불 태우는 사진인데 사실은 그 사진이 2020년에 있었던 사진이었어. 바로 그랬어요? 바로 네티즌들 그걸 잡아냈거든요. 합성을 한 거구나. 예? 합성을 한 거구나. 예,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뽀샤비로 하셨구나.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이란이 그 항공망이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제재를 받다 보니까 전 항공망이 없고 그리고 러시아란 지역 패권이 없지 않아 있어. 사실은 그렇게 사이가 싹 좋지도 않아요. 특히 그 중앙아시아라든가 아니면 코카스 지역에 있어서 네네. 그래서 러시아가 S-400들 안 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라 해야 되나 그 이번에는 많이 잡지 않았는 그 잡은 것들도 있었어요. 네네. 그 이스라엘의 그 뭐라 해야 되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이란이 예, 방어한 예. 게 충분히 있었다.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4월 때 이란에 한번 공격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란이 그 한 200개 많은 그 미사일하고 드론을 살 때 썼던 돈하고 이스라엘이 그걸 막아줄 때 썼던 돈을 비교했을 때 거의 100배짜리 가까이였거든요. 비용 차이가 엄청났다. 네, 그리고 또 뜻이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한국처럼 자주 국방 나라 아니에요. 미국이 돈을 끊는 순간부터는 끝나요. 근데 이란이 자국적인 국가이거든요. 이미 지금 경제 제재 있는데도 이 정도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땐 기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훨씬 앞서가 있지만 네. 갑자기 좀 약간 세계 전쟁적인 분위기가 터질 순간에는 그도 누구도 지금 감당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좀 호들갑 떨지 말아라고 이렇게 자제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알파고 씨가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이언돔 얘기를 들은 게 지금 우리 10몇 년이 됐는데 네. 계속해서 무언가 이스라엘이 불리한 입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예를 들면 2009년, 2014년에도 그랬고 그때 되면 항상 아이언돔의 신화를 퍼뜨립니다. 근데 네. 그때도 예전에도 한 10년 전에도 보면 그때 결국 오바마 정부가 그래서 이스라엘에다가 아이언돔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무기인 측면도 지금 임철균 연구원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한국에서도 누군가는 아이언돔을 신화시켜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국내 언론은 그렇게 보도하는 예, 경우가 많죠. 국내 언론들 중에서도 이렇게 진짜 진영이나 성향에 따라서 계속 그런 식으로 부추기면서 아이언돔의 신화를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혹은 한국에서 누군가는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좀 전에 그 지적하신 그 하마스 공격을 왜 못 막았느냐. 애당초 이 아이언돔이라는 거는 이란 같은 나라를 상정을 하고서 도입을 한 건데 이스라엘이 맨날 주장했던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을 그 하마스의 로켓포라면서 그러니까 혹은 뭐 헤즈볼라가 넘어오는 거라면서 근데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불협화음이고 무언가를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 거를 이렇게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원받고 하는 거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싶을 때 이럴 때 항상 아이언돔 신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가 좀 항상 면밀히 좀 따져서 이게 과연 어떤 공격을 상정하고 하는가 실제로 만약에 일어나고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걸 사실 지상군 투입까지 가는 건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누군가가 신화를 얘기할 때는 왜 그러는지를 좀 항상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인 핵 보유국입니다. 90발에 달하는 핵탄을 가지고 있고 로라 탄도탄을 비롯한 중장거리 탄도탄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중발사 탄도탄도 있고 돌피급 잠수함에서 쏘는 SLCM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도 있습니다. 네네. 이란의 핵을 투발하기 위한 모든 자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여러 국방장관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삼손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삼손 옵션. 네. 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을 때 적들의 공격이 너무 거세져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스라엘은 삼손 옵션을 가동할 것이다라고 과거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비공식적인 루트로도 주장을 해왔고 네. 학계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현재 이스라엘의 어떤 핵교리 비슷한 것들을 주장하는 이스라엘 측의 군사 전문가들도 이제는 우리의 핵교리가 투명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투명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삼손 네.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적들의 대가치 표적, 도시를 날리겠다는 겁니다. 모든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게 그 삼손 옵션의 개념이거든요. 90발의 핵탄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네. 점점점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기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양측은 전면전을 수행할 역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신경은 계속 건드릴 수 있죠. 네네. 이 상황이 계속 지금 알파고 사나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상황을 학계에서는 전략적 동식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심화가 되면 미국이 더 이상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일단 살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엔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이제 심각하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그거 있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기자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기자분들도 이 말이 그동안 이제 언급되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지금 의미가 사라진 거 뭐냐면 이 아랍 사람들은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터뜨려봤자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닌가라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돌고 있어요. 그거 너무 데스퍼레이트한데요. 아니 왜 지금 보세요. 원래 그나마 잘 살고 있었는데 가자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몰래 외교를 개선하려고 하니까 정상화하려고 했죠. 거의 예. 자살이에요. 하마스 지금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했던 거 거의 자살이거든요. 그래서 하마스의 그 작전 이후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작전이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닌가. 우리는 터뜨려봤자 이 사람들은 이미 살 생각이 없나 보죠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맥락인지 알겠습니다.